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학부모들의 반응과 비학부모들의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복잡해요. 그만큼 교육은 복잡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깊이 있게 질문하려면 2시간, 3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그런데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오늘 뉴스연구소 뭐부터 볼까요? 네, 엘리엇은 이긴 걸까?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이자까지 합쳐서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런 판정이 나왔어요. 네, 이를 두고 뭐 7% 패소다, 93%의 승소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제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은 당초 엘리엇이 청구한 그 우리 돈 1조 원 중에 1,300억 원이라는 거는 그래도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문제는 결국 이제 국민 세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패소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 소송이 어떻게 이뤄진 거냐면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손해를 봤다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금만으로는 690억 원인데 여기에 배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랑 법률 비용까지 더해져서 이제 1,300억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예, 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게 국정농단 판결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판결로 이제 삼성 측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2018년 8월에 대법원은 문영표 전 장관에게 이제 실형을 확정했고 이 판결이 국제중재 판정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엇 측도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재직 당시 수사 절차를 통해 이미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진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꼬집은 건데요. 예.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국제소송이 추가로 있다는 게 더 문제예요.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문제 삼아 2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낸 상태인데 이번 엘리엇 판결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그러니까 법무부가 자료를 내서 1조 원 손해배상 저쪽에서 걸었는데 우리가 1,300억으로 막았으니 93% 승소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예. 뭐 예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한테 명예훼손 청담동 술자리 명예훼손으로 10억을 지금 걸었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1억 원에 판결하라. 김의겸은 1억 원 판결하라 딱 나왔어요. 그럼 김의겸 의원이 자 이거는 10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판결 배상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나의 90% 승소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장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93%의 승소다 이게 진 거는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법무부가 지금 희한하게 지금 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뭐 이걸 법무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는 별도로 치고 이제 궤변은 이제 늘어놓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이제 론스타도 이미 한 3천억 정도 나갔고 이것도 지금 1,300억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단심제로 진행이 돼가지고 불복 절차가 이제 취소 소송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역대 사례를 봤을 때 거의 이제 나간다고 보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지금 5건이 ISDS가 더 있어요. 지금 투자 그게 어떤 거냐면은 뭐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쉰들러 홀딩 아게 그리고 뭐 이란의 엔테캅 그룹 뭐 이런 데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 중국의 개인 투자자 미국의 개인 투자 등등등이 지금 정부를 상대해서 소송 걸고 이게 7천억 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다 합치면 1조 원이 넘습니다. ISDS 지금 국제 투자자 소송이 걸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도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뭐 건건이 다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은 이제 좀 체계적으로 대응을 좀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이거는 그러니까 삼성의 불법 승계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거를 수사한 게 당시에 윤석열, 한동훈 검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엘리엇이 자료도 냈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수사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빼박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 거냐 이제 이런 쟁점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구멍 메운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 처벌 강화법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만약에 가해자랑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네. 도입 당시부터 이 반의사 불벌죄에 대한 한계가 지적됐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가 주로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처벌해달라고 하기 어렵고 또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 합의를 종용하면서 보복을 한다든가 이런 위험이 제기됐었어요. 그러다 이제 작년에 신당역 살인 사건,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을 하던 전 직장 동료를 죽인 그 전주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정치권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어제 법안 통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스토킹만 이제 처벌이 됐었는데 이제 SNS 등을 이용해서 문자, 사진, 뭐 전화 이런 것들도 이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문자 계속 보내는 것도. 네, 문자 계속 전화를 계속하는 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스토킹 범죄 범위가 넓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원 판결 전이라도 이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예. 드디어 강화가 됐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던 도중에 피해자 찾아가서 합의해달라고 하다가 이제 살인까지 난 거. 맞아요. 이게 전주환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의사 불벌죄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빨리 합의를 좀 해달라. 종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고 지금 요것과 관련돼서 전자장치 부착법도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 전자장치를 부착을 해가지고 피해자한테 접근하면은 이제 소리가 나거나 이제 수사기관에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강화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이 됐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개인정보 유출하거나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보호 조치가 좀 전체적으로 강화됐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운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본회의에서 여러분 통과가 됐습니다. 스토킹 처벌 강화법 설명을 좀 해드렸고 다음 뉴스는 뭔가요? 네,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죽이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린다. 도대체 이게 무슨 무서운 말인가 했더니 네. 정유정이 한 네, 말이라고요. 맞습니다. 정유정 이제 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정유정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제 분노 표출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유정의 책상에서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제 정 씨의 분노가 어릴 때부터 이제 쌓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고 또 할아버지 손에 혼자 컸는데 예, 예. 또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컸고 또 대학 진학 실패, 뭐 공무원 실패, 이딴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분노가 쌓였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 이제 정 씨의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더해지면서 살인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얼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했을 땐 28점으로 나왔는데 네. 검찰 조사에서는 26.3점으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이면은 사이코패스로 간주를 하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사이코패스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은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고 기초생활수급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대학 진학 실패하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한 것들이 이유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 내놨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복하고 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범행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분명합니다. 예. 정유정 범행을 계획하던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대상 물색했다는 네.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네, 이것도 좀 충격적인데 과외 앱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학부모인 쪽 행사를 하면서 54명의 과외 강사들에게 접근을 했고요. 이들 중에서 강사 집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이제 그 범행 대상을 고른 겁니다. 54명하고 접촉을 한 기록이 네,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 일각에서 제기됐던 신분 탈취를 하려고 했다, 영화 화차처럼 하려고 했다,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검찰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그건 보고 아니다. 있어요. 그냥 혈흔이 튄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입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뭐 놀랍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사가 사실 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54명을 접촉을 해서 혼자 사세요? 물어봤다라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혼자 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네. 다른 조건이 안 맞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마 여성 과외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마 그게 정유정인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한 트라우마로 아, 지금 그러니까요. 내가 죽을 뻔했다. 뭐 이렇게 조금 트라우마를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이제 정당화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또 막을 수 있느냐. 뭐 모든 살인이나 이런 거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